일부 냉정한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위로를 받던 36살 주부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긴 사연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고아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집안 배경도 학벌도 외모도 그분의 기대에 못 미쳤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셨고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5채, 제주도의 리조트, 각종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권위적이고 냉정하셨습니다. 고아 출신이 뭘 믿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분의 눈치를 보며 12년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본가에 가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단순히 싫어하시는 것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말이에요. 이후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시아버지의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무서워했던 아버지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시자. 남편이 제게 부탁했을 때 저는 내심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를 냉대했던 시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상속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자식이 남편뿐이니까 언젠가는 모든 재산이 저희에게 올 터였잖아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신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방 하나를 시아버지 전용으로 꾸며드리고 주간 간병인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돌봄의 대부분은 제 몫이었습니다. 2부. 이상한 징조들. 시아버지가 오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서 급히 방으로 갔더니 시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였어요. 지영아,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누가 지영인지 물어봤지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간병인도 치매 환자들이 종종 과거 사람들을 부른다며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가 내 딸이면 좋겠는데 정말 지영이를 닮았구나.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이라 친부모를 모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으로 오셨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간병인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애미야, 나 좀 봐주련?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환자 특유의 흐릿함이 아니라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한테 죄를 졌어. 큰 죄를 졌어.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버린 아이가 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 지영이가 낳은 아이를 버렸어. 그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990년. 그해 3월에. 여자아이였어. 저는 1990년 3월생입니다. 뭔가 섬뜩한 우연일까요? 아버님, 혹시 그 아이가... 하지만 시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을 잃으신 것처럼 흐리멍텅해지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평상시에 치매 증상으로 되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시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장 뒤쪽 벽면에 벽지가 살짝 들떠 있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벽지를 들춰보니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의 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여자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임신한 모습,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저와 너무나 닮았어요. 마치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지영이와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방에서 더 찾아보니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 열쇠는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신분증 사본이 있었고 임신 확인서, 출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1990년 3월 15일 김지영이 출산한 여아를 하늘고아원에 위탁함. 그 날짜는 제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고아원은 제가 자란 바로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제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복잡한 시선, 가끔 보이시던 묘한 관심, 그리고 오늘 발견한 서류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있었던 고아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1990년에 입양된 아이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가 그 당사자예요. 제 출생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서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1990년 3월 15일에 김지영이라는 분이 여아 한 명을 맡기셨네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부.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시아버지가 사용하신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말이에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99.97% 친자관계가 맞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시아버지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지난 12년이 모두 이해됐어요. 왜 시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복잡한 시선으로 보셨는지, 왜 때로는 냉정하면서도 때로는 묘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하지만 동시에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제 친아버지를 시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고, 제 이복 형제와 결혼해서 12년을 함께 산 거나 다름없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며칠 후,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친딸인가요? 시아버지는 잠깐 놀라시더니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지셨어요. 알았구나. 언젠가는 알 줄 알았어. 정말,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딸.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지영이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였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 지영이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낸 거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후에 산후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지금의 시어머니와 약혼한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지영이와 너무 닮은 널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확신하셨어요? 5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했어. 내 예상이 맞았지. 그 대화 이후 시아버지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너만 알고 있거라. 사실 내 치매.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연기야. 네?
초기 치매는 맞아. 하지만 내가 일부러 더 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마지막 계획을 위해서. 시아버지는 지난 3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모든 걸 돌려주고 싶어. 원래 내 거였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저희가 남매인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미안하지만 뒤실은 너희가 따로 잘 해결해주면 좋겠구나. 언제 기억이 다칠지 모르는 나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것뿐이야.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셨어요. 유언장 작성, 각종 법적 절차, 그리고 생명보험 수익자도 다 너의 이름으로 바꿨어. 보험금만 해도 100억은 넘을 거야. 그 후로 시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치매 환자를 연기하셨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영리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치매 연기가 쉽지 않네. 하지만 이래야 나중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피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의사들 앞에서도 완벽하게 치매 환자를 연기하셨어요. 간단한 문제도 틀리고 기억을 못하는 척하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 가족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지?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거야. 시아버지는 그동안 쌓인 원한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의 삼촌들이 회사 경영에 간섭하면서 시아버지를 무시했던 일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생각만 해도 시원해. 사부. 정교한 법적 준비. 시아버지는 정말 치밀하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유명한 로펌에 의뢰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리고 정신감정도 받아놨어. 정신감정서에는 시아버지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공증도 받고 증인도 세웠어. 완벽해. 심지어 시아버지는 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유전자 검사도 공식적으로 받아놓으셨어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넌 내 친딸이고 정당한 상속인이니까. 시아버지는 저를 다시 그 비밀방으로 데려가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 엄마 지영이가 너한테 남긴 편지야. 저는 엄마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직접 키울 수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달라.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시아버지가 몰래 저를 지켜보며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내가 평생 너를 지켜봤어. 멀리서나마. 시아버지는 저의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몰래 와서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내 양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갔었어. 하지만 너한테 다가갈 수는 없었어. 시아버지의 건강이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야. 시아버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변호사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유언장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 난리가 날 거야. 내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발광할 거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지.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유언장에 한 가지 더 넣었어. 내가 내 친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라고. 그 후 한 달이 지나 시아버지는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아빠가 미안했어. 늦었지만 이제 내게 다 돌려줄 수 있어서. 아버지, 마지막 게임 잘 마무리해줘. 그렇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5부. 유언장 공개.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남편의 삼촌들, 사촌들까지 다 왔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먼저 회사 지분에 관해서 회사 지분의 60%가 저에게, 40%가 남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뭐, 며느리한테 60%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강남의 빌딩 5채 중 4채가 저에게, 제주도 리조트도 저에게, 각종 부동산의 90%가 제 명의로 넘어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분명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꼬드겼을 거야.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속에 관한 특별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상속인인 며느님이 고인의 친딸임을 밝히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첨부된 유전자 검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먼저 반응했어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고인의 친딸이 맞다는 것, 고인이 젊은 시절 김지영 씨와의 관계에서 낳은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 고인이 젊은 시절 김지영 씨와의 관계에서 낳은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저라는 것까지. 그럼 우리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두 분은 사실 남매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남편의 큰삼촌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유전자 검사는 2차례에 걸쳐 다른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보여줬어요. 돌아가신 친엄마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 제 입양 관련 서류들, 그리고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 조작한 거야.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자. 남편은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자신이 12년간 결혼해서 살던 아내가 실은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결국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공식적인 검사 기관에서 시아버지의 유골과 제 유전자를 다시 비교한 결과 역시 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됐어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치매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준비해둔 서류들이 완벽했어요. 정신감정서, 의사소견서, 공증서, 증인들의 증언까지.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하고 저는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재판이 끝났을 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냉대했던 남편의 삼촌들 표정이 가관이었죠. 가장 힘든 건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은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은 며칠 동안 술만 마셨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실은 친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죠. 우리 이혼해야겠지? 결국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친혼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죠.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관대하게 해줬어요. 유언장상으로는 남편이 받을 몫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에게 50억을 줬어요. 12년간 함께 살았던 정,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냥 기구한 운명이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제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저를 포기할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1990년 3월 20일 우리 딸을 보냈다.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내가 직접 키울 수 없어서 미안해. 오빠도 많이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언젠가 우리 딸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990년 4월 15일. 우리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난다. 오빠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 일기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어요. 1990년 5월 10일 우리 딸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약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오빠도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너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제 친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고통스러워한 거였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특히 남편의 작은 삼촌이 가장 심했어요. 내가 아무리 친딸이라고 해도 그동안 우리 가문에 폐를 끼쳤잖아. 근친혼을 했다고. 그건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몰랐다고? 뻔뻔하게. 분명 뭔가 눈치채고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마치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편지를 공개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시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떠난 뒤 가족들이 내 딸을 괴롭힌다면 이 편지를 공개하거라.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운 것이다.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분명해졌을 것이다.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상속이 확정된 후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어요. 남편의 삼촌들이 여자가 무슨 회사 경영을 하냐며 반발한 거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회사 경영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너도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야. 경영에 대해 배워둬야 해. 시아버지는 마지막 1년 동안 저에게 회사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재무제표 읽는 법, 직원관리법, 계약서 검토하는 법까지. 삼촌들이 그동안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알아? 이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시아버지가 남겨준 비밀장부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삼촌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들, 허위 계약서들.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삼촌들을 압박했어요. 경영에 개입하고 싶으시면 그동안의 횡령부터 해명하세요. 결국 삼촌들은 회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6부. 새로운 삶의 시작. 현재 저는 시아버지, 아니, 친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직원들도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이제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정말 회장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접근했어요. 갑자기 친척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혼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묻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줘요. 비록 부부는 될 수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칠 전 아버지 방을 완전히 정리하다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내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계획이 성공한 거겠구나. 아빠가 평생 미안했고 고마웠어. 너를 버린 것도
그동안 시아버지로서 냉정하게 대한 것도 모든 게 다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에라도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모든 재산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어.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내 남편. 아니, 내 오빠에게도 잘해줘. 그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빠의 마지막 카드를 잘 받아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가길 바래.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저와 전 남편을 걱정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저는 최근에 개명을 했어요. 본명을 김지영으로 바꿨습니다. 친어머니의 이름을 계승하고 싶었거든요. 개명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물어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친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제라도 그 이름을 이어받고 싶어서요. 친어머니 김지영, 그리고 저 김지영. 이제 저는 진짜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회사 거래처 대표님인데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영 씨가 중요하죠.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경영을 시작한 후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아버지 삼촌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아요. 고아원 후원,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직원들도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지난 12년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도, 시아버지 곁에서 12년을 보낸 것도, 모든 게 저를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곳이었어요. 무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친아버지가 엄마 대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바람이 살살 불면서 마치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새로운 사랑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진짜 정체성을 찾았어요. 가끔 전 남편과 만나서 가족으로서 안부를 나누고 친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 정체성을 찾아주고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냉정하게 대하신 것도 아마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신경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 돈은 아직 너희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내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모든 말들이 다 복선이었던 거죠. 치매라는 핑계로 진실을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저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게 유도하신 거였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가 꼭 혈연만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하게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운명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까지. 지금도 시아버지, 아니 친아버지의 마지막 카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 카드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친아버지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지막 카드 정말 완벽했어요. 딸이 이제 그 카드로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